이제 패널 토론을 앞두고 마지막 발제가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정말 많은 니즈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발제는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 동향 및 핵심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환경연구원의 조지혜 선임연구위원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 조지혜입니다. 오늘 우선 그 한EU 에코디자인 포럼에 연서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환경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고요. 저희 실에서는 이제 순환경제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에서는 이 순환경제를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전략과 그리고 계획이 이제 수립되어 왔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특히 이제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17조에 이제 에코 디자인과 관련된 조항이 이제 신설이 됨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전주기 중에서도 특히 이런 제품 생산 단계에서 보다 더 이제 순환성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이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한국에서 이제 순환경제 정책이 그간 어떻게 이제 추진되어 왔는지 그리고 특히 핵심적인 그런 전략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제 새로운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저탄소의 공급망 이런 관리 측면 그리고 이와 함께 그런 디지털의 이제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추적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ISO를 중심으로 또 국제 표준화와 맞물려서 이제 순환경제는 기후와 무역과 그리고 통상 정책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그런 수단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가량이죠. 45% 가량이 이 제품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이제 앞으로 이런 제품 전주기에 있어서 자원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리고 순환성을 높여나갈 것인지가 이런 넷제로 실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을 어떻게 처음에 이제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 영향의 80% 가량이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제품 전주기 중에서도 또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제품 설계 부분이 더욱더 이제 강조가 되고 이런 부분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표는 이제 그간 이제 한국에서 폐기물 관리에서부터 이제 순환경제 정책으로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1986년도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폐기물의 안전적인 그런 처리 위주로 갔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수년간 이제 이런 재활용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대표적으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EPR이라든지 그리고 종량제 봉투 이런 부분으로 도입이 되면서 이제 분리 배출이라든지 자원 효율 회수율을 이제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16년경에 이제 자원순환 그리고 순환경제 쪽으로 이제 이런 법적 기반들이 마련이 되어 오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에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에코 디자인과 관련된 그런 제17조라든지 20조 이런 수리권 관련된 그런 조항들은 이제 하위 법령이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이 순환경제 용어가 정책에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2020년입니다. 그래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10대 과제에 이 순환경제 활성화가 제시가 됨으로써 이런 탄소중립 이행 측면에서 순환경제가 이제 중요한 그런 요소로서 이제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2021년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그런 순환경제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K순환경제 이행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앞으로 2050년까지 순환경제에 대한 정책 방향과 그리고 중점 과제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순환경제에 대한 법적 기반의 마련 필요성이 제시가 됨에 따라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존의 자원순환 기본법을 전면 대체하는 그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 이게 조금 더 줄여서 말씀드리면 순환경제사회법이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7년에서 36년까지 이제 10개년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그런 연구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포럼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많이 이제 모여주신 여러분들의 그런 또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와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부분을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기본적으로 폐기물에서 모든 것이 다 개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설이 됐든 그 관련된 그런 범위 자체가 이제 폐기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순환경제사회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천연 자원을 대체하는 그런 자원화 가능한 물질이나 물건 부분으로 그 개념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뭐 중고물품이라든지 재생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순환 원료에 다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 순환 원료에 대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이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제17조와 20조를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17조에는 이런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이라고 하는 그런 에코디자인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20조에는 그런 그 제품의 지속 가능한 사용 측면에서 이런 수리할 권리, 그러니까 라이트 투 리페어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정책적으로도 이런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런 순환성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또 수리권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이제 확보되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순환 자원, 그러니까 들고 싶은데 이 부분은 폐기물에서 이제 종료되는, 그러니까 면제되는, 규제에서 면제되는 그런 자원 부분인데요. 물론 자원순환 기본법에서도 이제 순환 자원에 대한 인정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순환경제사회법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폐기물로 보지 않는 것이 그런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효과적이라고 보는 그런 물질이나 물건에 대해서는 아예 지정을 해서 고시하는 그런 제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폐지라든지 고철류뿐만 아니라 지금 재사용이나 재제조 쪽으로 가는 그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부분들도 이 순환 자원으로 지금 지정 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순환 경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법적인 그런 근거가 없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 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애로사항들을 이제 줄여 나가고 또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측면에서 또 순환경제사회법에 이런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제도가 신설이 되어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순환경제를 고려한 설계, 친환경 설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가야 될 것인지를 고려를 해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으로 고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 측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적 측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런 순환경제 정책에서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처럼 환경성이라든지 순환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탄소 발자국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 그리고 원자재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 효율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비즈니스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히 이런 부분들이 규제로서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다는 또 새로운 그런 기회로서 발굴되기 위해서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지금 생산과 소비가 이제 이런 서양 경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순환 경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혁신이 필요하고요. 여기에는 재정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그런 데이터라든지 디지털 이런 부분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와도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대한 환경성이라든지 순환성 부분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또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글로벌 이런 순환형 설계 부분에 있어서 실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제약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국가별로 서로 상이한 표준과 기준, 방법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에코 디자인에 대해서도 서로 이런 보는 관점의 기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또 무역 규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또 그린 워싱의 리스크를 또 높여 나갈 수가 있고 또 해당 기업들은 이러한 규정들을 또 각국의 서로 다른 규정들을 또 준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이런 비용들이 이제 가중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생 원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재생원료가 무엇인지 어느 범위까지를 이 부분을 이제 인증을 하고 이제 산정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방법론 부분들도 사실 많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생원료 시장을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수적인 이런 폐자원에 대한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부분과 그리고 수요처를 이제 창출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이런 재생원료 시장 부분들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 앞단에 그런 분리라든지 선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 고도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입되는 폐자원의 그런 품질에 따라서 이런 재생원료의 수율이라든지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선별이나 앞단에서의 그런 인프라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산업계 이제는 배터리든 자동차든 플라스틱이든 그런 산업군 간의 경계를 넘어서 거기에서의 부품이라든지 자재들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그런 생태계 부분으로 이제 확장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국제 협력을 통해서도 이런 에코 디자인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코 디자인 이런 지속 순환 경제 측면에서의 그런 친환경 설계 부분을 또 유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동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탄소 중립 측면에서의 또 저탄소 이런 그리고 재생 원료에 기반한 그런 공급망 관리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하나 원칙이라든지 추적성 기반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ISO 중심으로 이런 국제 표준화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텍소노미와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그 순환 경제에 대한 여러 이제 설계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포함이 됨에 따라서 이제 민간과 그리고 공공에서의 그런 통합 금융 부분들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순환 경제 정책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모니터링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이행 점검해서 이제 저의 인자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을 해 나가고 다시 정책의 우선순위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것인데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모니터링 지표이고 이제 많은 그런 국가들에서 이제 이런 모니터링 지표 부분에 이제 설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간 이제 2003년부터 이런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 부분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가이드라인부터 이제 순환 이용성을 보다 이제 높여 나가기 위해서 평가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이용성 평가 제도뿐만 아니라 또 전기전자 제품이라든지 포장재에 대한 재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평가 제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른 그런 부처에 좀 개별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어다 보니 이번에 이제 발표된 그 순환경제사회법에서의 제 17조의 그런 에코 디자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보다 이런 개별적으로 분산적으로 되어 있는 제도들이 좀 상위 개념으로 해서 프레임워크의 그런 성격으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라서 이제 설계 측면에서는 이런 그 순환 원료라든지 이런 친환경 공법에 대한 사용뿐만 아니라 이런 내구성이나 수리 용이성 그리고 탄소 배출 역량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하도록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순환 원료, 재생 원료를 포함해서 순환 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런 R&D라든지 부분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이라든지 시장 개척, 수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그 한국에선 특히 좀 자원 집약적이고 그리고 신산업 육성과도 관련돼 있고 자원 안보 측면 이런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되는 그런 품목 일부까지를 지금 별도의 그런 전략이나 계획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플라스틱과 이제 전기차 배터리 위주로 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8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5.2 이제 개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플라스틱 문제는 굉장히 글로벌 이슈이기도 하고요. 함께 이제 노력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에서도 특히 이제 방향성을 본다고 한다면 플라스틱 폐기물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량하는 부분이 가장 우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유통이라든지 이런 포장재 쪽에서의 감축, 그리고 일회용 감축을 위한 또 다회용기 그런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재활용 영역에서도 이제 그간의 좀 에너지 회수 이런 측면보다는
이제 보다 더 고부가로 이제 물질 원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시장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또 대표적으로는 이런 그 제품이라든지 용기 부분에 이제 재생 원료가 얼만큼 이제 사용되고 있는지 이제 비율을 표시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소비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용 비율 표시제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용기에 대해서도 기준들이 마련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기존의 이런 물리적 재활용 MR 쪽을 좀 더 보완하는 측면에서 화학적 재활용 CR 쪽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혼합 폐 비닐이라든지 이런 복합 재질의 폐 플라스틱 부분은 이제 주로 소각이나 매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부가의 그런 원료 측면에서 그래서 이 석유기와 납사를 대체하는 그런 물질로 전환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CR 쪽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그런 석유 화학 산업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에는 태우는 쪽, 그러니까 소각 그런 시설로만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을 했을 때 수율을 충족을 했을 때 또 재활용 시설로 이제 분류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재활용 기준들이 이제 새로 정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열분의 유가 이제 그 석유 그런 화학 정제 공정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또 석유 사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감량과 함께 좀 더 이런 고부가의 그런 원료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배터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간 이제 규제 개선이라든지 지원 측면에서 이제 배터리 시작이 되었고 특히 이제 이런 신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올해 5월에는 그 배터리의 이런 재사용이든 재활용 이런 순환 이용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좀 더 이런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그 순환 이용에 대한 이런 부분 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한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투입돼야 되는 그런 폐자원에 대한 물량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블랙 파우더라든지 이런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이런 포션을 이제 늘려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기전자 제품 제 50종에 대해서 이런 EPR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전 품목으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배터리를 포함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 이제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이 영역을 이제 확장을 시킬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이라든지 재정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전주기 앞에서 이제 DPP와 관련된 그런 배터리 부분에서도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적하고 투명성을 보다 더 제고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배터리의 어떤 그런 원료들 소스에서부터 어떻게 폐기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지금 현재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산업계의 명확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방법론이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 이 재생원료 특히 어떻게 이제 인증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방법론이 지금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 재생원료가 생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증을 맡았고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그런 셀 제조사라든지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인증과 관련된 방법론으로 해서 이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통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인프라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통해서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재자원화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제 이런 전후화 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런 재사용인지 재활용인지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이제 시간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제 올해 이와 관련된 인라인 그런 성능 평가 시설이 이제 완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런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이든 재활용이든 이런 성능 평가가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특히 배터리 설계와 관련해서 이런 에코 디자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에코 디자인에 대한 표준안이 마련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이런 에코 디자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이 있을 텐데
내구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수리 용이성이나 재사용 용이성, 재활용 용이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론을 만들 것인가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것으로 평가를 해서 또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평가하기 위한 순환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도 이제 마련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에서는 그 국토부와 그리고 산업부, 환경부가 같이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이제 구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특히 제재조 영역 그리고 그 산업부에서는 재사용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재활용 영역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개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27년에는 그 부분을 이제 통합 연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이런 산업계 그 DPP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밸류 체인 간의 여러 그런 기업들 간의 그런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그런 개별 부처 이제 각각 준비를 하고 이 부분이 통합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부처 간 거버넌스라든지 협력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넣어서 표준화 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런 상호 운영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들은 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 부처들의 정책들이 서로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처 간의 그런 협력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는 작년 12월에 이제 K 텍소노미 한국형 그런 녹색 분류 체계가 다시 개정이 되면서 순환 경제의 그런 설계, 그러니까 에코 디자인에 관련된 조항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설계와 관련된 그런 경제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또 이런 그 금융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투자가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는 보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오늘 이제 한이유 에코 디자인 포럼에서의 그런 취지도 그렇지만 국제 협력 부분들이 순환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요소들, 그러니까 큰 틀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에코 디자인 하나만 보더라도 내구성을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할 것이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보 이제 공시를 해 나갈 것이냐, 라벨링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개별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분산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다 더 조화로운 그런 표준이라든지 기준으로 확립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오늘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논의의 장 그리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냥 국제 협력 이 또 강화가 되고 또 순환경제 다양한 분야로 확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살펴주신 한국환경연구원의 조지혜 선임연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